안녕하세요. 두 남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전 두 사람들에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해줬는데요. 그 상대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제 전남편과 전남편의 상간녀인데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이 난다.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줬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 저희 집은 나름대로 형편이 좋았습니다. 음식점을 크게 하셨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옆에서 함께 장사를 도우셨던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여동생까지. 부모님의 성격은 언제나 밝고 유쾌하셨기에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딱 12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의 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서 형편이 무척이나 어려워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급히 맞벌이를 시작하셨고 어린 여동생을 돌보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어요. 저는 항상 아침에 동생과 함께 밥을 차려 먹은 후 학교에 가기 전 동생에게 이렇게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제이야, 언니 올 때까지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언니. 학교 잘 다녀와.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느 때처럼 학교에 다녀왔는데 원래라면 언니하고 달려 나와야 할 동생이 집안 곳곳을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정말 정신없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30분 정도를 돌아다녔을까요? 동생을 마주한 곳은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분식집이었습니다. 동생은 그곳에 앉아 훌쩍이며 울고 있더라고요. 안도감이 밀려온과 동시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곧장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 여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하나 찾는다고 네 이름 부르면서 온 동네를 헤집고 돌아다녔어. 아이 학생, 동생한테 너무 소리 지르지 말어. 어쩌다 여기 오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으로 언니 마중을 나오고 싶었대. 언니가 자기를 잘 돌봐주는데 자기는 한 번도 언니를 위해서 뭘 해준 적이 없다고. 근데 알고 있는 건 언니가 다니는 학교 이름밖에 없어서 그냥 와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도 언니가 안 나와서 자기가 잘못 온 건가 길을 잃어버린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래. 계속 교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어서 내가 데리고 있었어. 배고플까봐 떡볶이도 좀 해서 먹였고. 언니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난 그냥 언니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마중 나오고 싶어서, 그럼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해. 여동생의 말에 괜히 가슴 한켠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여동생은 스스로 바깥 외출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동네 지리가 훤하지 않았기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분식집 사장님께 연신 동생을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머니에 있었던 1,500원을 떡볶이 값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사장님은 받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말이죠. 그리고 여동생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야, 아까 언니가 화내서 미안해. 언니도 아까 많이 놀래서 그랬어. 하지만 다음부턴 절대로 이러지 않기로 약속해. 제이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동네 지리를 잘 몰라서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안해 언니. 속상하게 해서. 그 이후부터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동생이 집 밖으로 혼자 외출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나 동생은 저와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저는 매일매일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등교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다 보니 동생도 자연스럽게 길을 잃히게 되어 길을 잃어버리거나 헤매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비로소 저희 집은 쌓여있던 채무를 모조리 청산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선 그날 펑펑 눈물을 쏟으시며 가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얘들아, 이 못난 아빠 만나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특히 당신한테 제일 미안해. 남편 하나 잘못 만나 안 해도 될 고생이나 하고. 이 또한 인생을 좀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여보. 아휴, 이제 빚도 다 갚았겠다. 우리 가족 좀 더 행복해질 만 남았네. 그렇게 빚을 다 갚게 된 저희 집은 예전처럼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부모님께선 2번 다신 장사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다짐과 함께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자매도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난 후 저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 남편과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는데 성격도 무척이나 시원시원하고 밝은 덕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았고 또 공부도 잘해 교수님들의 신임을 사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신입생으로 들어온 제가 어디 건물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데 뒤에서 제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너 우리과 신입생이지? 이름이 재은이었나? 좀 있으면 수업 시작인데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다름이 아니라 저 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몇 번 건물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아, 너 이 수업 듣는구나.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직진해서 보이는 8번 건물로 들어가면 돼. 4층 401호로 가면 되겠네. 수업 잘 들어? 정말 별거 없이 길을 알려준 것 뿐인데도 괜히 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워낙에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이 졸업할 때까지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인사만 할 뿐 별다른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먼저 학교를 졸업했고 몇 년 후 저도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제 인생 나름의 첫사랑이었지만 그래도 눈에서 멀어지니 머릿속에서도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30대 초반으로 접어들었을 무렵 대학 동기의 결혼식장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꽤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남편은 단번에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재은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선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 내가 네 이름 하나 기억 못할까 봐? 거의 8년이란 시간 만에 만난 남편은 그때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도 긴 시간 보지 못하면 얼굴이나 이름을 까먹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제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부분이 살짝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절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를 내밀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재은아, 휴대폰 번호 좀 줄래? 내가 지금 다른 애들하고는 다들 연락을 하고 사는데 네 연락처만 없어서. 네, 여기 제 연락처예요. 고마워. 지금 시간 괜찮으면 같이 커피 한잔 할래? 우리 오랜만에 만났잖아. 그리고 그때 너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제대로 대화를 못한 것도 있었고 여러모로 아쉬워서. 이따 저녁에 약속이 있긴 한데 그 전까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저 앞에 커피숍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와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 저의 첫사랑이었는데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첫사랑과의 조우라니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조차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얼굴에서 티가 안 나길 바라며 태연한 척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남편은 제게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대학 졸업하고 뭐하고 지내고 있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선배는요? 난 최근에 의류 사업을 시작했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거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중엔 해외 수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좀 키워볼까 해.
와, 역시 선배는 꿈이 되게 크네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나저나 남자친구는 있어? 아님 결혼을 했으려나? 아니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부모님이 언제 좋은 사람 데리고 올래? 하고 물어보시긴 하는데 뭐 언젠간 좋은 인연 찾아오겠지 하면서 살아요. 그래? 그럼 나랑 만나보는 건 어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절 보며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실 대학 다닐 때 내가 너 좋아했었거든. 여자한테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너한테 계속 눈이 가는 거야. 근데 난 어차피 졸업반이라 신입생인 너한테 말을 못 걸겠더라고. 괜히 싫어할까 봐.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난 너무 좋다. 아까도 말했지만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네가 부담스럽다 싶으면 거절해도 상관없고.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정말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의 첫사랑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상황인지 제 귀로 다 듣고 나서도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나 남편 둘 다 결혼 정년기였고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으니 한번 만나봐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 진지하게 생각한 다음 남편과 만나게 됐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의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 그리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겐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남편의 사업은 2년 만에 좋은 성과를 얻어 나중엔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해외로 수출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사업이 잘 되고 나니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우리 2년 만났으니까 이제 결혼하자.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나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알지?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는 그저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게 잘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운영하셨다가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으셨기에 더더욱 걱정을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던 날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사업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 많이 노력해서 지금은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절대로 사업 실패해서 고생할 일 만들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믿고 따님 맡겨주십시오. 내 자네를 한번 믿어보겠네. 우리 딸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게 했다간 알지?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가에 미소만 번지게끔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결혼 허락이 떨어진 후 시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아버님은 복권방을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돼지 불백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딱 처음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가게 간판에다가 걸어놔야겠다. 우리 아들 로또 1등 당첨됐다고. 너 앞으로 정말 마누라 얻고 살아야겠어. 당연하죠, 아버지. 절대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앞으로 우리 동재가 속상하게 하거든 꼭 나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 편 들 거니까. 다들 결혼하면 시댁 분위기에 기가 눌려 살 거다. 시댁은 절대로 편해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시부모님도 아가씨도 모두 다 유쾌한 분들이셨어요. 남편이 얼마나 화목한 집안에서 성장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땐 남편이 너무 좋아서 울고불고 난리를 칠 정도였죠.
정말? 나 이제 쌍둥이 아빠 되는 거야?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오늘부터 자기 전에 삼신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기도 올리면서 잘 거야. 빨리 아빠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빠가 되는 게 이렇게 좋은지 오만 오도방정을 다 떠는 남편이 그저 귀여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어머니께서도 곧바로 전화가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새아가 쌍둥이 가졌다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머님. 쌍둥이는 그냥 한 명 임신했을 때보다도 배도 훨씬 많이 나오고 몸도 훨씬 무거워지는 거 알지? 혹시라도 임신 중에 살찌거나 그래도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야 뱃속의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태어날 때도 건강하게 태어난다. 네, 어머님 꼭 잘 챙겨 먹을게요. 어머님께선 막달에 접어들 때까지 부모님보다 더 저를 각별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입덧이 심했을 때 이상하게 다른 음식은 안 들어가도 어머님이 해주셨던 갈비찜 하나만큼은 정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바쁘신 걸 알았기에 먹고 싶어도 눈물을 흘리며 참았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직접 갈비찜을 해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갈비찜 먹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 말해줬어요? 아니, 얼마 전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다른 건 안 먹고 밥이랑 요 갈비찜만 그렇게 먹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끌리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이틀 정도 먹을 수 있게끔 넉넉하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식으면 꼭 데워 먹어.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도 바빠서 이런 거 잘 못 챙겨준다고 미안해 하셨는데. 어머님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밥과 갈비찜을 잘 먹는 모습, 그거 하나만 보고 바쁜 와중에도 제 생각을 해서 가져다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날 전 밥이랑 어머님께서 해주신 갈비찜으로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선 저희 쌍둥이들의 베네저고리와 옷, 그리고 신발과 아기용품 등을 모두 준비해서 선물해 주셨어요.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저희가 다 준비해도 되는데.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인 줄 아냐. 하나라도 아껴야지. 유모차랑 카시트 같은 것도 내가 최대한 좋은 걸로 골랐으니까 유용하게 잘 썼으면 좋겠구나. 친정 부모님도 절 잘 챙겨주셨지만 시부모님들도 친정 부모님 못지않게 저를 잘 배려해 주셨고 제게 뭐든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쌍둥이 아이들은 무사히 세상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젠 아이들까지 태어났으니 앞으로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불행의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돌이 됐을 무렵부터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전화를 걸면 한 번에 받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열이 너무 높아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까이 살고 있는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아가씨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제게 달려와 줬고 아가씨 덕분에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죠. 아가씨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제 얼굴을 보고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딸이 아픈데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래도 아가씨 덕분에 빨리 도착해서 치료할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일은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 생기면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말해요. 언제든지 언니한테 달려올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제 손을 잡고 말해준 아가씨가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 후 아가씨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고 다시 한번 아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제 들어온 건지 아주 태평하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던지 그 모습을 본 전 곧장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끈 뒤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 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는데 그럴 거면 휴대전화 왜 들고 다녀? 그냥 갖다 버리지. 내가 오늘 중요한 미팅 자리가 있다고 해외 바이어까지는 중요한 자리니까 연락 안 된다고 아침에 미리 말하고 나갔었잖아. 내가 전화 몇 통이나 걸었는데 양해 구하고 나가서 전화 받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그 세계를 몰라서 그래.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큰 꼬투리를 잡아대는데. 그나저나 늦은 시간에 애들까지 데리고 어딜 나갔다 오는 거야? 어딜 다녀왔냐고? 애들 병원 다녀왔어. 오늘 애들 상태가 어땠는 줄 알아? 열나서 하루 종일 울고불고 먹은 거 다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당신이 전화 안 받아서 결국엔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겨우 갔다 왔어. 알아? 그래, 애들도 주사 잘 맞았고 지금은 열 떨어진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멀쩡한 것 같구만. 뭘 그래. 이런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거기다 대고 한 소리를 더 하려고 하다 이내 말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이후 아가씨한테 한 소리를 제대로 들은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태도가 아주 조금 바뀌긴 하더라고요. 한날은 제게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당신하고 애들은 못 챙겼던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일도 일이지만 가족한테도 더 신경을 쓰면서 살게. 남편은 이후 나름대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항상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퇴근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모르는 척했던 집안일도 도왔고 가끔씩은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기도 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무난하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그저 늘상 있던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날이었는데 제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그 평범한 하루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저의 중학교 친구였어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라 이 시간엔 전화를 못할 텐데 웬일인가 싶었죠.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친구가 웬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재은아, 나 방금 너희 남편 봤다? 그런데 옆엔 웬 젊은 여자 끼고 있더라고. 너 혹시 이혼한 거 아니지? 뭐?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지금 출근했는데. 분명히 내가 봤어. 네 결혼식장에 내가 갔었잖아. 방금 지하 1층에 있는 명품 매장 쪽으로 내려가는 거 내가 봤거든? 너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리지? 지금 바로 올 수 있겠어? 지금 내가 가서 확인할게. 고마워. 내가 명품관 쪽에 일하는 친구한테 잘 좀 봐놓으라고 할게.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나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끼고 백화점에 있다니.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잘못 본 것이길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가정에 엄청 충실했었거든요. 저는 우선 모자 하나를 푹 눌러쓴 채 택시를 타고 친구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거리가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금방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명품관이 있는 곳으로 향하니 밖에 나와 있던 명품관 직원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남편분 안에서 아직 가방 고르는 중이니까 들어가 보세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내 남편의 외도 현장이라니.
그렇게 조심스럽게 명품관 안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천천히 가방을 구경하는 남편과 진열되어 있는 명품 가방을 손으로 짚어가며 까르르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저는 우선 카메라를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뒤 곧바로 다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동재. 언제부터 여기가 네 회사가 됐냐? 출근한다며. 언제부터 백화점이 당신 회사가 됐냐고.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나올 말이라고 생각해? 이 정신 빠진 인간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아줌마. 여기 백화점 명품관인 거 몰라요?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네가 소리 지르는 게 더 시끄러워, 이 상간녀야. 얼굴도 어려 보이는데 어딜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여우짓을 하고 있어? 아줌마가 이렇게 무식하게 소리 지르니까 오빠가 다른 데다 마음을 붙인 거 아니야. 이건 바람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바람을 피게끔 원인을 제공해준 사람 문제지. 너 지금 가정 있는 사람 건드린 거야.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들킨 거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넌 양심이라는 게 없어? 마음이 끌리는 상대끼리 사랑에 빠진 게 잘못은 아니잖아. 진짜 기가 턱 막힐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른 게 느껴질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는데 문득 느껴지는 인기척과 찰깍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명품관 앞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친 척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남자 쌍둥이 아들, 딸이랑 와이프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다른 여자를 품에 끼고 벌건 대낮에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하고 앉아있네요. 제가 피가 거꾸로 솟을까요? 안 솟을까요? 아이, 카메라 저리 치워요. 당장 카메라 안 꺼? 나 이거 신고할 거야.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이 남자는 제 남편이고요. 소리 지르고 있는 여자는 상간녀입니다. 저는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후 명품관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집까지 돌아오는 길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리가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할 건 해야 했기에 아까 전에 촬영해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아가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낸 지 2분도 지나지 않아 아가씨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여기 사진 속의 이 남자 설마 오빠예요? 맞아요, 아가씨. 이 사람 나한텐 출근한다고 나가놓고 다른 여자랑 백화점에서 명품백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가씨가 대신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말씀드려 줄래요? 차마 내가 할 용기는 안 나서. 알겠어요, 언니.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언니,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절대로 오빠 봐줄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눈 감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저희 집으로 잔뜩 화가 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남편을 찾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버님, 그 인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마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지 철을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구나. 미안하다, 새아가.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하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집에 도착하신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께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로 다가가 가차없이 뺨을 올려붙이셨어요. 한 번이 아닌 남편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면 응당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이 너무 역겹기도 하고 화도 나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듣고 싶기도 해서 우선 아버님을 말린 뒤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당신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간 크게 그런 짓을 벌인 거야? 미안해. 당신한텐 정말 할 말이 없다. 언제부터 그런 건지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 뭐 하는 여잔데?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 여자야. 친구랑 술자리 가지다가 우연히 알게 됐고 밝고 싹싹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갔나 봐. 더 매력적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이 정신 빠진 놈이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그 여자 생각보다 어려 보이던데 대체 몇 살이야? 34살. 남편이 40대 중반 정도였는데 그 여자의 나이는 이제 막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어진 남편의 말이었어요. 여보, 그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어.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 사람은 뱃속의 아이를 꼭 지키고 싶대. 그리고 호적에도 올리고 싶대.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면 당신이랑 무조건 이혼을 해야만 해. 당신도 이런 나랑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 이혼해줘. 이혼만 해주면 당신이 달라는 건 다 줄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이혼을 해달라고? 누구 좋으라고? 절대 못 해주지. 아니, 안 해주지. 저는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다른 여자 만남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랄 저희 애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다른 여자와 마음을 나눈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할 제 인생도 참 비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내 대답 정정할게. 그래, 이혼하자. 당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했지? 재산 분할은 당연히 깔끔하게 해줘야 하는 거고 우리가 살았던 집 명의 내 쪽으로 돌려주고 양육비는 한 명당 100만 원씩. 이거 다 들어주면 나 당신이랑 깔끔하게 헤어져 줄게. 어때? 그래, 알았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전부 다 들어줄게. 고마워. 질질 끌지 않고 이혼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신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미안하다고,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평생 자신들을 원망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시부모님 잘못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저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줬고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끝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 앞으로 아무 생각도 말고 그저 잘 살기만 해. 애들도 잘 키우고. 네, 어머님께서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혹시라도 애들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 꼭 그렇게 하마.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잘 지내거라.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을 홀로 키우게 됐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린 제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서 그저 응원만 해주셨어요. 오직 저의 선택이니 응원을 한다고 하시면서요. 아이들을 키우는 건 생각 이상으로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아마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스트레스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지 7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벼랑간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갑자기 왜 전화했어? 안부 같은 거 물을 사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용건만 말해. 그냥 오늘따라 당신이랑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 그 상간녀랑 같이 지내는 거 아니었니? 생각해보니까 이제 슬슬 아이가 태어날 때인 것 같은데 너 좋다고 들러붙은 상간녀랑 태어난 애기나 돌볼 것이지 나한테 왜 전화를 걸어 이렇게 찌질한 궁상을 떠실까?
그 여자 유산했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잔 유산한 그 순간부터 밥 먹듯이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고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내가 생활비 명목으로 준 카드로 명품을 긁어대질 않나. 남자 관계도 복잡한 데다가 술만 마시면 고성방갈해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간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여보, 염치 없지만 날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집에서도 나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면서 연락을 뚝 끊어버린 상황이야.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당신이 너무 그리워. 당신 이미 나랑 이혼 도장 찍은 지 7개월이나 지났어. 사랑하는 처랑 아이들 등지고 새로운 쾌락을 찾아 등 돌린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오로지 당신이 되어야겠지?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양육빈 달달이 200만 원씩 지금처럼 넣는 거 알지? 꼬박꼬박 늦지 않게 입금하고 평생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 속에 살아. 꼭! 이미 떠난 배를 향해 소리를 쳐봤자 뭐하나요? 돌아오질 않는데 그래도 남편의 근황을 듣고 나니 속은 좀 후련하더군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도 완전히 그 인간의 손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상간녀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닌 후회 속에 사는 거. 어쩌면 제가 바라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생신이라 모처럼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던 날이었어요. 동생은 일이 있다고 하기에 부모님만 모시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길 바랬는데 하필이면 옆방에 무슨 회식을 온 건지 약간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룸은 나쁘지 않았고 또 옆방에는 손님들을 제외하면 손님은 저희뿐이라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 예약한 음식을 주문한 후 화장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기야, 나 오늘 생일인 거 알지? 나 몇 시에 데리러 올 거야? 회식 몇 시에 끝날 것 같냐고? 잘 모르겠네. 정 안 되면 중간에 나오지 뭐. 뭐? 오늘 기대하라고? 아, 난 몰라. 앙칼진 그 목소리, 내 앞을 지나가는 예쁘장한 얼굴. 그 얼굴과 목소린 영락없이 전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다행히 저만 상간녀의 얼굴을 보고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한 듯 했어요. 변함없는 콧소리로 자기라고 부르는 걸 보니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 역겨운 목소리 얼굴을 여기서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고 다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더러운 거 밟은 셈 치고 지나치면 될 일이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촬영된 영상은 아쉽게도 인터넷에 퍼지지 못했고 소송 외엔 상간녀에게 시원한 복수 한번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신께서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속 시원히 복수를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까 스치듯 들었던 생일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에게 2번 다신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선사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안겨줘야 제대로 염통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전 좋은 생각이 떠올라 꽃집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평범한 꽃다발 말고 뇌리에 팍 남을 수 있는 꽃다발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구 줄 건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만들지. 뭐 아버님? 어머님? 아님 여동생? 상간이한테 줄 거야. 너도 알지? 나 이혼한 거. 오늘 우연히 마주쳤는데 생일이라시네. 그래서 아주 내가 잊지 못할 선물 하나 남겨주려고. 그러니까 잘 만들어줘. 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 알겠다며 기대하라는 대답을 하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친구로부터 나와서 꽃을 받아가라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와, 그런데 꽃을 받아들고 나니 감탄만 나오더군요. 생전 처음 보는 꽃과 함께 그 안에 담겨있는 완벽한 카드까지. 이 정도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분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 옆방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회식 중인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서 전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혹시 이것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희가 그런 것까지 별도로 전달해 드리진 않는데 꼭 전해야 하는 거라 그래요. 기껏 큰맘 먹고 준비한 거라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저 방 안에 갈색 머리에 검정색 나시 원피스 입은 여자분한테 주시면 되거든요. 종업원 분은 잠깐 난처해 하더니 꽃다발에 적혀있는 카드를 보고서 표정이 확 바뀌며 꽃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다 보니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마음에 저는 종업원 분께 사례비로 10만 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종업원은 사례금은 됐다며 거절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일을 부탁드린 거라 계속 받아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다발은 종업원 분의 손을 떠나 상간녀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슬쩍 나와 그 방 앞에 서서 분위기를 살폈는데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 오늘 민정 씨 생일이라고 했지? 축하해. 누가 보낸 거야? 남자친구가 제 생일이라고 여기로 퀵 배송해달라고 했나 봐요.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참. 근데 꽃다발이 좀 특이한데? 그러게, 꽃다발에 웬 고추가 섞여 있대? 다들 눈치채셨나요? 친구가 준비해준 꽃다발은 꽃과 함께 중간에 화초 고추라 불리는 식물들이 섞여 있는 꽃다발이었습니다. 모두들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뭐 색다르고 좋네. 자, 민정씨, 여기 카드도 있네. 우리한테 한번 읽어줘봐. 잠시만요. 읽어드릴게요. 꽃다발에 적힌 카드를 열어본 상간녀는 한참 동안 카드를 들고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카드 내용을 그대로 읽더라고요. 오늘 생일이라며 축하해. 선물로 네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봤어. 요즘 꽃다발은 이렇게 나온다더라? 특별한 생일 보내라 이 상간녀야? 상간녀라니 민정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거 좀 잘못 온 것 같아요. 저기요! 상간녀는 당황하며 꽃을 전해준 종업원을 불렀고 종업원은 그 꽃이 상간녀에게 온 게 맞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생일날 회식 자리에서 상간녀 짓을 한 게 제대로 낙인 찍힌 셈이었죠. 제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 표정들을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옆방이 문을 열고 나올 때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일어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난 척 하기 위해서였죠. 어쨌든 같이 나왔으니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슬쩍 보니 상간녀는 얼굴이 잔뜩 빨개진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방을 나온 직원분들도 표정이 영 안 좋았고 말이죠. 저는 부모님을 먼저 밖으로 보낸 후 나가려는 그 상간녀를 붙잡고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간녀는 뒤늦게 저의 얼굴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다 만나네. 좋은 인연은 아니지만 반갑다야. 누가 요즘 초등학생도 안 할 유치한 짓을 하나 했는데 당신 짓이었구나. 맞지? 나한테 고추 섞인 꽃다발 보낸 거 당신이지? 맞아. 나야. 왜? 직장 사람들한테 상간녀 낙인 찍혀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어? 아까 얼굴이 아주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던데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아나 봐. 나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이것도 고소사유 되는 거 알지? 당신 아주 사람 잘못 건드렸어. 명예훼손? 할 거면 해. 얼마든지. 난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심하면 깜빵을 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어디 한번 해봐. 제가 눈을 희번득하게 뜨니 주춤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째려보는 눈은 거두지 않길래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소할 때 참고해. 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니네 직장 사람들한테 알렸으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거. 남의 집안 제대로 박살낸 이 상간녀야. 할 말 있어? 있으면 하고.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남아서 그래. 이혼했으면 된 거잖아. 그걸로 끝내야지. 어른이 유치하게 이래도 돼? 어? 있지. 넌 눈 감는 그날까지 편하게 못 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서 마주칠 일이 다시 있을까 싶지만 만약 마주치게 된다면 그때도 난 널 상간녀라고 대놓고 떠벌리고 다닐 거거든. 어차피 고소당할 거라면 할 말은 다 해야 하지 않겠어? 그치 상간녀야? 그놈의 그 상간녀 소리 좀 그만해. 그럼 뭐 불륜녀라고 불러주리? 불륜녀보단 상간녀가 훨씬 낫지 않아? 상간녀는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주먹만 쥐고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죠. 제가 주구장창 맞는 말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가 1시간 뒤에 데리러 온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만 가봐. 아,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찾고 있으려나? 뭐 어찌됐든 간에 화장실 근처에서 우리 대화 듣지 않았길 바라야겠네. 여기 화장실 대화 소리 아주 잘 들리더라고. 그럼 행복한 시간 보내 상간녀야. 저는 시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상간녀를 뒤로하고 이내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화장실 앞에 웬 남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데리러 오겠다던 남자친구? 아, 네. 제가 민정씨 남자친구인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혹시... 맞아요. 당신 여자친구가 우리 집안 제대로 파탄낸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본인 입으로 직접 들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그 길로 저는 식당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가면서 부모님께 아까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박장대소를 터뜨리시며 막 웃으시더군요. 난 네가 하도 왔다 갔다 거리기에 배탈이 났나 싶었는데 아유 잘했다 잘했어. 그런 애들은 아주 호되게 정신을 차리게끔 혼쭐을 내줘야 돼. 정신을 차렸을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우리 딸 속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됐다. 솔직히 행복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 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 준 기분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 이후 상간녀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마 고소를 하면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해서 지레 겁을 먹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전 남편이 문자가 와서 상간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뭐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줘야 하나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너랑 바람 폈던 그 여자 확실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는 말만 남기고 더 이상 해줄 말 없으니까 답장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문자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참 이해할 수 없는 철면피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시부모님과 아가씨랑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게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잘해주셨던 분들이셔서 쉽게 인연을 끊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는 보기 싫어하지만 시부모님과 아가씨만큼은 보고 싶어 해서 가끔씩 만나기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혼하고 나서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괜히 인생에 흠이 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혼은 조금도 흠잡을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두 아이들의 엄마로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아주 잘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는 가고 선선함이 찾아온 요즘이에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